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경기 양주 출신의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게 하겠습니다. 다선 의원이시면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 스스로를 비주류로 규정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 비주류라고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 원내대표 나갈 때 무게파 비주류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무슨 뭐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그런 정파 그룹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류라 그러는 게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중심적인 흐름들 아니겠어요? 그 중심이라는 게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자들 또는 소위 말하는 보스들, 또 그런 분들과 가깝고 거기에 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되게 주류라 그러겠죠. 제가 뭐 주로 그렇게 지내질 않아 갖고 특정한 계파가 없고 뭐 그래서 비주류다고 얘기했지. 당에서 예결위원장도 했었고 또 기재위원장도 했었고 우리 당 예결위원장도 했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비주류라는 게 좀 그렇겠죠 사실은. 당에서는 사실 그 개파 정치가 이제는 종식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도 여전히 이제 특정 개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친밀도를 중심으로 이제 개파가 나오는 등의 이런 그런 기준을 놓고 주류냐 비주류냐를 또 구분하는 이런 건 사실 좀 부작용이자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또는 당대표의 뜻도 아닌데, 저는 뭐 당내 극히 일부 인사들이 또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라든가 또 과거의 인연들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뭐 특정한 계파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논의 자체가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정성호보다 비문이라고들 자꾸 그러는데, 저는 뭐 대통령 존경하고 또 대통령도 저를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친문 비문 나라는 이런 식의 계파는 의미 없고, 다만 뭐 특정 정치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 갖고 그런 친소 관계를 강조해 갖고 약간의 패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뭐 친문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보다는 항상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의 의지, 소신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네, 많이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네. 이러한 과정과 결정들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좀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느낌,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뭐 손해라기보다도 이게 국회의원이 한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직분과 또 책임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좀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특정한 정치적 유불리 또 이해관계 이런 걸 갖고 어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당내 소위의 그런 다수의 흐름에 또 일방적으로 따라가본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아주 극렬한 또 적극적인 지지자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때로는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갖고 어떤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의지와 소신을 강조하시는 모습 때문인지 지난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신 것 자체가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를 위해서 노려서라기보다는 이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쇄신 그리고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셨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의견이 맞는 분석인가요? 기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 원내대표 나오신 분들이 또 대통령과 각별한 분들이고 그 당시 또 당 지도부와도 또 가까운 분들이셨는데, 나오시면서 되게 우리가 180석 거대 여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정청 관계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당정청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당이 당청 관계 또는 당정청 관계가 잘못돼 갖고 거기서 불협화음이 있어 갖고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대야 관계지 사실은요. 또 대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뜻이고, 우리가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저는 늘 야당도 국민의 일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또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그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그게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인 거고, 특히 의회의 대표자들은 최대한 그들 의견을 좁히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또 다수결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런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을 좀 강조하고 또 협치를 주장하려고 또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또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 그리고 정청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요. 일단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과 청와대는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의견인데 네네. 지금의 이제 그 당청 관계는 청에 당이 조금 종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네네. 있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같은 의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긴밀한 당정청, 특히 당청 간의 협의는 긴밀하게 필요한데 청와대가 결정한 거, 정부가 결정해서 청와대 결재받은 그 사항을 당이 통보받는 형식의 그런 당청 관계는 건강한 당청 관계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 의회의 역할은, 우리 당의 역할은 밑으로부터 위로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하의가 상달될 수 있게 해야지. 그러려고 하면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국민의 의사가 어떤지 이걸 수렴해갖고 수렴해서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고 사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회의 입장에서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청 관계가 청와대에서 결정된 것은 특히 이제 정부에 결정된 것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추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면에서는 그런 오해를 꼭 불식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뜻 떠올려 보자면 지난 그 재난지원금 사태에도 그랬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근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하고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의 입장이 서로 상충해서 조금씩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당 정간의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저는 뭐 대화 부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도 시장의 상황들 또 국민들의 여론들을 잘 살핀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보다 긴밀하진 않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늘 지역구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장감 있고 또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뭐 갈등이라기보다도 그런 견해 차이를 좁히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 좀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틀리고 당 입장이 옳다, 아니면 당은 틀리고 정부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방법의 차이니까 또는 우선순위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대화를 하면서 간극을 좀 좁혀야겠죠. 네. 당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오늘 비공개식으로 회의였는데 그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원을 개정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든 개인적인 의견은 당헌이라는 거는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할지 말지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키라고 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항상 지켜야 될 일종의 그 규율인데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원 자체를 고치려는 게 일단은 옳은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좀 뭐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그 21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그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원칙적으로 당원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당원을 지킨다고 하면은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의사를 표력했는데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도 있는 거고 다만 우리 정당의 존립 목적이 국민의 의사를 조직하고 수용하고 대변하고 하는 게 그 정당의 역할인데 그건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정당이 자기의 노선과 가치와 이념에 맞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 갖고 당선시키고 그 후보자가 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당연히 공직 후보자를 공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국민들의 선택권 또는 당원들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처음에 이 당원을 만들 때 이번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 그런 사건이 일어나려고는 상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 못하고 특수한 그런 부패 행위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돌발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쨌든 뭐 당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원들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원을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그 면에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했고 또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또 위로와 사과를 보냈고 또 그런 면에서 그걸 다시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공천키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전 당원 투표를 하고 해서 그렇죠. 당원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를 결정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난 총선 당시에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말지 여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붙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프로토콜인데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당이 정치적으로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인데 나쁘게 표현하자면
다음은 전당원 투표라는 제도를 방패막이 삼아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쌓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전당원 투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충분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 지도부가 결정해놓고 사후적인 추인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니냐. 저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의 최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그런 점에서 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당 대표가 또 진심으로 또 사과를 또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 다음은 예산안 관련된 질문인데 요즘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뭐 그 예산의 편성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정한 이제 심사에서 의결하는 건데 일단 정부의 어떤 예산 편성의 중점 과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과거의 그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혁신시켜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K 방역에 대응한 K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여러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또 야당에서 여러 지적을 하는데 과연 그 예산들이 우리가 그 선도형 경제로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정확한 예산인지, 또 그러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전체 엄정하게 잘 따져볼 생각이고요. 또 정말 국회가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또 편성을 또 증액을 또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데 여야 의원들이 좀 머리 맞대고 잘 심사할 수 있도록 또 잘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업이 과거와 비슷한 형식의 이름만 조금 바꾼 사업을 또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고 하고 있고 최소 5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고 지금 뭐 결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협치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야당과의 협의, 설득,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좀 험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적을 하는 게 또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뉴딜 특히 야당이 그 K 뉴딜 관련 예산에 관련해 갖고 지적하는 게 특별히 새로운 게 많지 않다. 그다음에 과거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면밀하게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산이라는 건 대개로 한 1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편성된 예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30%가 넘을 거예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 우리 국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경제 또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 여러 이런 사업들이 완전히 모든 거 과거에 해오던 걸 다 중단하고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과거에 해오던 것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부나 기업에서 또는 기업 현장에서 혁신을 안 해온 게 아니니까 혁신을 나름 해왔거든. 그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갖고 지금 현대 상황에 맞게 또 도약에 필요한 사업들은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크게 야당 의원님들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야당의 지금 또 예산 심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과거 해봤던 분들이거든 사실은. 그 야당 간사님도 또 기재부 차관하시면서 예산 편성해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심사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이제 언론 기사 한 10년치 정도를 쭉 찾아봤는데 제때에 예산안이 처리가 된 적이 없어서 항상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상임이든 뭐 의사결정이든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저는 뭐 어쨌든 국회법에 정해진 또 아니 그다음에 헌법에 정해진 12월 2일까지 꼭 통과를 시켜야 될 게 저희 책임이 있죠,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국민민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데서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정책이나 방법의 우선순위 또는 뭐 그 범위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사실. 선호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당 소속의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 정부와 같이 여야 그다음에 정부와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금 뭐 간사님이나 예결위원들 대부분이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 국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정 기간 안에 꼭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예산안 심사 과정은 국회 예결위원장의 역할과 이제 그 존재감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같은 문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행태들이 계속 매년 고발이 돼 왔어요. 지금 동료 의원들도 사실 지역구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민원 사업을 어느 정도로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그 의원님께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저런 그 요청의 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때 이 도대체 쪽지 예산이 뭔지 이게 이제 아주 과거에는 국회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되지 않은 사업이 예결위 소위 과정이라든가 또는 소소위 과정에서 그냥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쪽지 예산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임위에서 그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으니까 증액 요구하고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심사를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부 언론의 대다수 언론들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요청되지 않은 예산이 예결위의 소위나 소소위에서 추가된 걸 갖다 쪽지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쪽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또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감한 범위 내에서는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대개 이제 각 부처의 장들이죠. 각 뭐 시군이든 예산을 받아갖고 올려갖고 부처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일부 빼고 그다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갖고 국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그 안은 정부가 원하는 물론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하겠지만 그게 다 고려하는 건 아니거든.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 시장 군수는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B라는 사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에 증액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적법한 또 공개적인 투명한 상임이나 예결의 절차를 거쳐서 증액되는 건 쪽지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당의 고위층이라든가 또 외부의 어떤 다른 요청에 의해서 그냥 상임이나 예결을 거치지 않은 증액자는 분명히 저는 없게 할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이제 사이다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있고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도 많습니다. 뭐 몇몇 그 개인적인 그 사건 때문에 과격하다고 하지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고 또 법치주의자예요. 만약 과격하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과격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늘 법을 지키거든요. 이재명의 행정은 철저한 법치주의입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고 이 지사의 다만 그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본인의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편이야. 직선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자칫 뭐 과격하지 않냐 하는 것이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 지사가 그런 면에서 보이는 어떤 솔직함 또는 추진력 또는 그 집행력에 대해서 또 비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요. 예. 야권에서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뭐 윤석열 총장 정도고 여당 내에서는 이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양강구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테고 이낙연 대표는 지금 현직 이제 당 대표,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라는 점 때문에 이제 서로의 이제 유불리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좀 이 두 명의 구도,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저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두 분을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뭐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두 분 다 훌륭하시고 다만 그 장점과 단점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우리 이낙연 우리 당 대표께서 굉장히 중후하고 안정감 있고 또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남도지사 특히 문재인 정부의 또 초대 국무총리로서 안정적인 어떤 국정 기반을 만드는데 또 성과를 냈었고 또 굉장히 또 치밀하시고 그런 장점들이 있으시고 또 이재명 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고 또 과감한 어떤 집행력 또 추진력 또 본인의 어떤 정책적 비전을 좀 선명하게 국민에게 제시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또 그게 동시에 또 장점에 또 뒤로 보면 또 그게 단점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사는 좀 약간 국민들에게 조금 불안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주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은 좀 더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냐 본인의 어떤 정책적 비전이 선명하지 않지 않냐 이런 점이 있는데 뭐 두 분 다 서로의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자체장에 이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항상 원외였고 그래서 이제 당내 기반과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이 좀 이제
한계점, 단점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이제 이 지사께서 의원님께 더 의지하는 이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지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권 구도에 돌입하게 됐을 때 정성호 의원이 친 이재명의 좌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 분석. 동의하세요? 저는 뭐 전망하고 계세요? 그럴 만한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그 국회의원을 지금 4번째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만 돼도 단체 참모들이 그 쓴소리를 잘 못합니다. 또 장관 또 위에 올라가고 하면 측근들이 잘 쓴소리를 못해요. 이건 아니다. 장관이 더군다나 어떤 정책적 확신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저는 이 지사한테 제가 어쨌든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한테 좀 쓴소리 할 수 있다. 또 제가 내가 뭘 해야겠다. 이재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갖다 자리를 얻겠다는 생각이 좀 추워도 손톱만치도 없기 때문에 이 지사가 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현안들을 좀 직시할 수 있게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지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 이렇게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좌장 역할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좀 도울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좀 해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입니다. 그냥. 쓴소리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을 들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쓴소리 좀 해주셨는지도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지금 뭡니까 우리 저 국정감사기관 중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 관련해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지사가 뭐 그걸 갖고 바로 뭐 반응을 해 갖고 그런 뭐 허튼 소리 이렇게 좀 과격하게 좀 과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지사한테 그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 혹시 비판하더라도 원론적인 본인의 정책 이야기하면 되지. 지사가 그럼 좀 포용력이 좀 적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차분하게 해라. 절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라. 그 페이스북도 밤늦게 쓰지 마라 혼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법사위 국감을 보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라는 주제로 여야의 공방만 계속되다가 끝났고 제대로 된 정책 감사는 그 때문에 많이 실종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권 후보로서 이제 계속 이제 야당에서는 띄워주려는 모습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이 될지 말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야당의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또 어쨌든 행정조직 체계 내에서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인데 그 외청의 수장이 그 부에 뭐 상급자 하급자라기를 떠나서 어쨌든 지휘 감독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과 서로 다투고 또 야당의 유력한 주자로 오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미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검찰을 위한다고 하면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총장에서 한 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어떻게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가장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검찰의 수장이 야당의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하는 야당의 환원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윤 총장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의 그 역할을 제대로 지켜나가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인의 민간이 됐을 때 일반인이 됐을 때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지금 좀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다만 검사로서 또 검찰 수장으로서 보여준 능력과 또 일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거하고는 과연 일치할는지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원님 개인에 대한 이제 평가와 분석적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비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꼿꼿한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반면에 권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걸 노려봐야 되는데 왜 노려보지 않냐. 그렇게 천박한 거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권력력이 부족하. 근데 저는 거기에
권력욕은 진짜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권력 의지는 있어요. 권력욕이라는 게 나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자리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권력욕은 저는 없고 권력 의지. 어떤 권력 의지냐. 정말 국리민복, 우리 국가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위해 갖고 국가 경영에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하는 그 의지는 내가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는 거고 권력욕과 권력 의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제가 의지가 없었으면 국회의원 4선까지 했겠습니까? 이미 국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저를 4번이나 국회의원 선택했고, 그거 제가 의지가 없으면 권력 의지가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사실은요. 뭐 국회 내에서도 제가 이미 뭐 당 수석 대변인, 원내수석 부대표, 그 다음에 국토위 간사, 국토위원장 직무대행, 그 다음에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 계실 때는 당 민생본부장, 여러 당직과 국회직을 맡아왔었습니다. 제가 당의 어떤 의사결정, 또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겠지, 권력욕은 없지만 권력 의지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4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성, 갈 수 있는 자리, 할 수 있는 포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제약되는 부분도 조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정치 입문하신 지 뭐 20여 년이 이제 훌쩍 넘는 시기가 됐는데 정치인 정성호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정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 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미 어쨌든 21대 됐으니까 임기는 채워야겠지만 내가 뭘 앞으로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뭐 국민민복을 위해서 또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넘어야겠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이든 타이든 이재명 지사와 또 가까운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좀 도와주고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저는 확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 바꿔야 된다고. 세대 교체도 돼야 되고 그 세대 교체, 우리 정치가 세대 교체가 되는데 좀 밑거름을 해야겠다. 언제적 386입니까? 386에서 486, 586 돼갖고 60년대에 태어난 정치인들이 또 80년대 학번들이 나이가 50, 60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정치의 주류고 정치의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0년대 세대들이 역할을 못해요. 70년대 세대들이 여전히 60년대 세대들의 비서가 아니고 보좌가 아니고 참모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국가 정치와 행정에 또 사회의 주도를 세력이 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요새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는 국회다 와야 되거든요. 뭐 노노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 제왕은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 국회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까 당청 관계에서도 나왔지만 여당을 떠나서 일단 국회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국회가. 국회의 역할이 입법부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으로 감시하고 국정감사하고 그랬던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과연 이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면에서 뭐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가 국회답게 하는데 내 사선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고,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특히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좀 모범을 보이고 그들과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다 함께 사는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사회가. 좀 기회가 주어지는 누구한테나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이제 옆에서 민주당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생각은 여러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제 깃발들을 잘 꽂아놨어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이제 뭐 당정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각종 입법 과제들 깃발은 꽂아놨는데 깃발을 꽂은 이후에 움직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세종 그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띄우고 있는데 의제가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잘 지적하신 겁니다. 저도 굉장히 뭐 아프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뭘 하나 하려고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의제만 던지고 당내에 여러 가지 무슨 뭐 TF 각종 위원회 만들고서 시작하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요. 뭘 하나라도 끝을 내야 되는데, 특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최우선적인 과제, 입법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을 선정해 갖고 쭉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공수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고 우리가 이야기해 놓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할는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뭐 제가 뭐 원내 지도부나 뭐 계신 분들한테도 이번 정기국회 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냐. 특히 뭐 대통령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실은요. 거의 신상털이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가 혁신과 개혁에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문제도 개인 옛날 오래전의 문제들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을 찾을 사람이 없어, 청문회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청문회 제도도 사실 도덕성의 문제는 비공개로 해갖고 거기서 좀 걸러주고 그 다음에 공개 청문회에서 정책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일하는 국회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저도 반성하고 우리 특히 우리 여당이 집권당이고 다수당이니까 문제의식을 갖고서 빨리 좀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제를 선정하는 기능은 굉장히 활발하지만 실제 선정된 의제를 추진하는 능력, 추진력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지금 당이 뭐 그때그때 이런 현안에 매몰되는 경향이 현안에. 근데 현안대로 대응을 하더라도 그런 약간 정책적인 의제들에 관련해서는 꾸준히 그 팀들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 되게 큰 현안이 나오면 현안에만 집중하고 특히 뭐 언론에서 되게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뭐 추미애 윤석열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현안에만 매몰되는데 어쨌든 그 현안대로 대응하더라도 여당이니까 야당은 당연히 현안에 집중해갖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야당이 그건 기본적인 또 야당의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사회 개혁이나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의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좀 당대표나 원내대표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쪽을 밀고 나가는 게 투트랙으로 늘.